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7주 공부합시다. 6주까지 우리가 6주 차에는 자아성찰 에세이 공부를 했죠. 5주 차에는 자기소개서 쓰기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6주 차에 우리가 리포트 자아성찰 에세이를 여러분이 모두 냈을 거고 이것은 내가 잘 읽고 9주차 정도에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주차 우리 7주에는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8주에는 그러니까 7주와 8주는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해서 두루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7주 1차 시는 이제 그 감상문하고 비평문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선 감상문이 어떤 글인가? 감상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글의 종류의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쓴 게 어쩌면 감상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제 일기를 요즘은 모르겠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기를 강제로 날마다 쓰고 그걸 검사를 받고 그 혹시 안 이제 그 검사를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검사를 날마다 받았는데 안 쓴 게 있으면 회초리로 손바닥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를 가장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감상문 이것도 억지로 썼죠. 학교에서 책 읽고 감상문 독후감 대회도 많이 하고 예. 여러분도 아마 일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일기를 그렇게 강제로 쓰게 하는가는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감상문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감상문을 많이 써봤을 것 같아요. 우리 글쓰기를 보면은, 감상문. 이제 지금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7주와 8주 차에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비평문을 또 과제로 하나 내야 되는데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A씨를 보면서. 근데 미리 이야기하면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해요. 예, 감상문과 비평문이 그런데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에게 내주는 과제는 감상문을 써오게 하는 게 아니고 비평문을 써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7주와 8주차 내 수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일단 감상문은 말 그대로 이제 감상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적은 글. 이걸 뭐 감상문이라고 하죠. 감상문. 내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때 이제 내가 무슨 노래를 하나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 지금 감성문이니까 느낌이죠. 이럴 때 내가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 내가 제가 에, 내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 웃을 거니까 내가 음악을 한 곡 느낌이 중요해 그거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자, 이런 노래 조금 들어봅시다. 오래된 노래긴 한데
예, 제목이 뭐 난 사랑을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요 느낌이 중요해. 느낌의 느낌. 감상문은 느낌을 적는 글을 감상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상문에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 자연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도 감성문이 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 그러니까 감성문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넓죠. 책을 읽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적은 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드는 생각을 적은 글, 이런 것들, 우리 감상문이죠. 이렇게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느낀 것은 모두 감상문의 글감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근데 감상문은 약간 느낌이 중요해. 노래에서 나와 있는. 그 느낌은 뭐예요? 그야말로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겪은 일이나 자기 생각과 느낌을 뭐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뭐 감상문 잘 쓰려고 항상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1차 시에는 독서 감상문과 야가 감상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그랬군요. 자, 일단 이제 독서 감상문은 우리가 독후감이라고 하죠. 독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적은 글, 독서 감상문. 뭐 책을 읽고 난 후에 쓴 글이 독서 감상문이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을 적은 글이 감상문이죠. 영화 감상문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서평. 서평은 또 뭐냐? 또 리뷰는 뭐냐? 굉장히 그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 개념어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는 비평문과 감상문, 이걸 염두에 두고 일단 감상문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7주 1차 시에는 감상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감상문은 무엇인가에 관한 느낌을 적은 글이 감상문이다. 근데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적은 글이다. 보통 독후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서 감상문. 자,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내 글이네. 예. 난 책도 많고 써놓은 글도 워낙 많아서 어, 많이 활용을 해요. 수업에도 활용하고 인문학 강좌에도 활용하고 뭐 이런저런 글에도 활용을 좀 하는데, 자, 내가 쓴 글에 이건 독서 감상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라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 글이에요. 얼추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20년 전인데 지금은 뭐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그 사이버 독후감 대회,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학생부는 뭐 초, 중, 고 이렇게 아마 나눴겠죠. 하여튼 일반부 학생부로 나눠서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을 이제 어, 그 배너 그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버 독후감 대회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하는 거죠. 그때 이게 일반부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문화상품권으로 우리가 요즘 학생들도 워낙 줄여서 말하는데 초등학생들도 문상 30만 원, 20년 전에 30만 원이니까 지금 뭐 지금 얼마나 되나? 한 100만 원 되려나? 독후감 한 편에 100만 원 만약 받았다면 잘 받은 거죠? 그때 자, 하여튼 이러저러한 일로 나도 한번 써보자 하고 써서 냈는데 이제 일본부 대상을 받았어요. 독후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분량 제한이 아마 있었나 싶어요. A4 뭐 한 장 정도. 그러니까 이게 200정보지 10장 정도 분량일 거예요 아마. 그 한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은 그 분량인데 한번 봅시다.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무렵,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 그랬으니까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있을 무렵 때마침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예,
텔레비전과 신문 기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전해 들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무렵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것은 일정하게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텔레비전과 신문, 텔레비전은 뉴스를 보고 특히 신문 기사를 보고 특히 어느 일간지는 내가 이 신문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 대회 한인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 1회였는 모양인데 이 대회에 참가한 이제는 어른이 다 된 입양인들 몇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뽑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한 4명, 5명 정도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그 아래 이제 우리는 한 뿌리야 이런 문장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첫 문장은 일정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은 뭐가 거짓말이냐면 이제 선의 거짓말이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소설을 읽은 것도 사실이고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거짓말이냐? 거짓말을 한다면 뭐가 거짓이냐? 이 책을 읽고 있을 무렵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리고 있던 게 아니고 이 소설은 진즉 읽었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이버 독후감 대회 대상이 30만 원, 상금이 30만 원인데 이거 내가 충분히 탈 수 있다. 근데 한번 타자. 근데 이제 읽을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독후감을 쓸까라고 이제 궁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과제로 독후감 과제를 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어떤 책을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독후감을 한 편 써내시오라고 과제를 준다면 여러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겠죠. 어떤 책을 대상으로 쓰지? 하고 고민을 하겠죠. 음,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세계 한인 이방인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 신문 기사를 내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사를 이 입양인들 몇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그 밑에 우리는 한 뿌리야 이렇게 문장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바로 이거다. 어떻게 머리에 이제 그야말로 그 전등이 켜지는 거죠. 이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같아.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이 같은 거예요. 그쵸? 이 뿌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럴 것이다. 비슷한 시기는 이제 이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기에 어느 방송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 속의 대사라고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그녀가 어려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본도 뿌리도 모르는 난 지금 그리니까 이라고 그 점잖게 순화해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사는 이제 뭔지 알죠? 뭔 XX 이렇게 막말이 예고되지 않고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뭘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입양아 문제, 그렇죠?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양아들이 이제 세계 입양아 대회를 그 서울에서 하는데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뿌리야. 그리고 저 드라마 속의 대사도 이렇게 근본도 뿌리도 모르는 XX 이런 거 하죠. 그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이 소설과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와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속의 이 대사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정체성의 문제죠. 이 뿌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독후감을 쓸 때 독후감이든 비평문이든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글의 구성을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나는 이 첫 번째 문단에 이 뿌리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핸드릭스 집으로 가는 게 이제 네덜란드 작가인데 핸드릭스의 이 소설이 오늘 우리 독자에게 유효한 메시지가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개의 별개죠. 이 소설과 한인 입양인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드라마 속의 이 대사는 사실은 별개이지만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문제의식은 뭐였어요? 입양아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죠. 유효한 메시지. 내가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기사를 읽고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쓰면 되겠다라고 내가 딱 이렇게 무릎을 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독후감을 쓰면서 이렇게 엮 엮었죠. 이 공통된 주제로 이게 밀도가 있고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그 글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문장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문도 마찬가지인데,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독후감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잘못 입력된 게 있어요. 뭐냐면 독후감을 쓸 때 서두에 첫머리 부분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이 읽었던 책의 주제를 잘 뭐 갈무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잘못 입력됐냐면, 독후감의 첫머리 서두에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를 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들의 잘못이 큰 거죠.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입력돼서, 사실 대학생들의 리포트 독후감을 예전에 받아보면 거의 그렇게 된 게 많아요. 이 책을 어,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글쓰기 교과에서 그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이제 지정을 해줬나 보죠. 되게 그 전에 한국인의 삶과 문화기 전에 그게 또 그 전에 그 교과에서 그러니까 같은 건데 교과목을 그렇게 바꾸기 전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때도 보면 그 책을 한 두 개 정도 지정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한 일곱 여덟 개 분반해서 공통적으로 분반을 운영을 하니까 수업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그 뭐 정의화경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걸 독서감상문에 읽기 잘 읽고 독서감상문을 써내도록 이렇게 과제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과제를 감상문을 낼 때 뭐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도록 해서 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감상문의 서두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 전혀 필요 없고 쓸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때요? 나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책의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다른 개별적인 것들을 같이 엮어내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 책의 주제의식, 문제의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요걸 찾아내서 쓰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를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은 여러분도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독서 감상문 집으로 가는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읽어가면서. 근데 여러분은 이 책을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읽지 않았는데, 읽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이 글만 가지고도 이 집으로 가는 길에 주된 내용과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요약할 필요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해진 분량 내에서 요령 있게 요약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체로 그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의 분량이, 그러니까 지정된 분량에서 3분의 2 이상이 줄거리를 요약하는 데 받쳐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 쓴 독후감이죠. 줄거리는 길게 쓰면 안 돼요. 확 줄여야 돼요. 확. 알겠죠? 압축, 그 이불을 겨울에 이제 덮었던 이불을 이제 봄 되면 이제 이렇게 세탁을 해서 이제 그 장롱 속에 집어 넣어야 될 때 그 부피를 줄이려고 뭐 이렇게 확 하듯이 줄여야 돼요. 자, 봅시다. 어떻게 줄였는가 봐요. 소설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주인공 인따는, 한국 이름 김양자 인따는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네덜란드 가정으로 입양이 돼요. 진짜 그 내가 다른 이제 그 글에 쓴 게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해외로 입양된 그 고아들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60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전 세계 고아
3분의 1 이상이 해외로 입양된 고아 3분의 1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여기 있군요. 밑에 있으니까 좀 더 봅시다. 자, 하여튼 이 소설은 다시 여기만 좀 충실하게 할게요.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소설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주인공 인따는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이 돼요. 이 소설은 그러니까 뿌리에가 아니 미안해요. 인따의 뿌리 찾기, 곧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의 소설의 이제 줄거리가 있단 얘기예요. 인따는 오빠가 새로 사귄 친구 리차드에 이끌려 잠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에 잠겨요. 인따는 그러나 자신의 외모가 금빛 머리와 파란 눈의 엄마나 검은 머리에 초록빛 눈의 아빠도 닮지 않았다는, 그래서 세상에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히죠. 그는 버려진 아이였죠. 먼 이국의 가정에 입양된 것을 모르진 않았지만 음,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나는 누군가 하는 이 새삼스런 질문. 왜요? 인따가 새로 사귄 친구 리차드, 오빠가 새로 사귄 친구 리차드에 이끌려서 이게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늘 거울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 인따가 늘 거울을 봐요. 그런데 어 이제 버린 아이고 먼 이고 가정에 입양이 되었던 것을 모르지 않지만 새삼스럽게 엄마와도 다르고 아빠와도 다르고 오빠와도 다르다. 자신의 외모가. 그래서 이런 느낌에 사로잡히죠. 주인공 줄거리 다 나왔죠. 줄거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런 다음에 해리 르빈은 문학은 외부의 사회성과 관련을 갖고 있지만 이런 액면 그대로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굴절을 하고 했다. 그러니까 문학은 재현인데 복사기도 뭐 원본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칼라라든가 더 이제 잘 된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하여튼 햇볕이 그 유리창을 이제 통과해서 우리 실내로 들어올 때 굴절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해리 르빈의 이 말은 작품에 나타나는 이런 사회상은 작가 의식 또는 정신세계를 통해 여과된 사회적 양상이 언어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왜 이 말을 갖다 썼냐면 신문기사 앞에 봤죠? 세계 입양인 대회 신문기사와 이 소설이 이제 입양인과 관련된 소설이니까 이 소설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해리 드밀의 이 말은 알겠죠? 해석을 하고 있죠. 갖다 쓰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어린이가 20만여 명이라는 그런 신문기사와 그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인따와 연계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허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소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 구조 를 통해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이 해외 입양아 문제를 이제 이 소설이 그런 문제를 짚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아직 어린 소년인 인따에 그다음 줄거리가 이 두 번째 문단에 있고 마지막 문단에 줄거리가 있죠. 아직 어린 소년인 인따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두려움과 이제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인따가 내가 누구인가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배려 깊은 양 부모가 한국에 이제 어찌어찌 찾아요. 그래서 생모를 찾아서 이제 같이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려움이 있죠. 아, 그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생모를 만나서 혹시 생모와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동안 나를 키워줬던 이 양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여러 가지 어떤 설렘 내지는 두려움이 같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양부모는 또 어떤 느낌일까요? 마음 졸임. 똑같죠? 생모를 만나고 나서 허탈감. 아, 이것을 나 역시 이 독자로서의 나도 이 소설을 읽어가 함께 느낀다. 이거 아주 한 문장에 이 줄거리와 이들의 그 마음의 어떤 흐름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죠. 결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문학이라는 여전히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따라서 좋은 문학이란 보편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계를 묘사해야 한다는, 이건 사실은 좀 이제 멋부린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 것을 이제 좀 멋을 부렸는데 다행히 이제
대상을 받은 것이고, 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차 시 여기까지 끝나고 2차 시에서 아랫부분을 마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7조 1차 시 감성문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